1592년 음력 6월 파죽지세로 평양성까지 진격한 일본군은 금방이라도 전쟁을 끝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병과 이순신의 활약으로 지원이 차단된 상황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단독으로 북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은 진격을 멈춘 채 거의 한 달간을 평양성에 머물고 있었고 조선은 반격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나라 장수 조승훈이 원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승훈은 여진족과 싸우면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운 노련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조선 측에서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류성룡은 치질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류성룡은 명나라 군대를 먹일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각지를 돌아다녔는데 관리들이 모두 달아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류성룡은 빈 책자 한 권을 꺼내서 전쟁이 끝난 후 공로를 세운 자와 임무를 소홀히 한 자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자 그제야 숨어있던 관리들이 잇따라 나타나 류성룡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후 류성룡은 징비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난리를 만난 백성들은 채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오로지 지성으로 깨닫도록 타이를 뿐 한 사람도 매질하지 않았다. 평양성에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병력 18,000명과 구로다 나가마사의 병력 5,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로다 나가마사의 병력이 평양성을 나와 황해도로 철수했습니다. 이를 본 순안군수 황원은 적의 주력이 평양성을 빠져나갔다는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7월 17일 대략 6천의 조선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2차 평양성 전투로 알려진 이 전투에는 약 600명의 승병이 참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많은 승려들이 살생을 금지하는 교리를 어기면서까지 적에 맞서 싸웠고 가장 유명한 승장으로는 유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명대사로 더 잘 알려진 유정은 금강산 표윤사에 있었는데 적이 금강산에 쳐들어와 다른 승려들이 모두 달아나는 상황에서도 유정만이 혼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일본 병사들은 유정을 감히 죽이지 못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후 유정은 승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평양성에 도착한 명나라군은 일본군이 성을 버렸다고 생각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군의 계략이었고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성 안으로 들어온 명나라군을 향해 조총을 쏘아댔습니다. 때마침 내린 비로 인해 병사들이 진창에 빠졌기 때문에 명나라군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조승훈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퇴각하게 됩니다. 요동으로 돌아간 조승훈은 한참 전투할 때 조선 군사들이 적진에 투항했기 때문에 전투가 불리했다고 보고했고 이 때문에 선조는 사신을 파견해 의혹을 풀어야 했습니다. 8월 1일 이일과 이원익은 약 2만의 대군을 동원해 다시 한번 평양성 탈환에 나섰습니다. 적이 선봉대와 마주한 조선군은 적병 20여 명을 활로 쏘아 죽였고 여세를 몰아 평양성으로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적군 수천 명이 성문을 열고 돌격하자 오합지졸이었던 조선군은 놀라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이 감행한 두 번의 평양성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일본군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이후 몇 개월 동안 적극적인 군사행동이 없었던 것을 보면 일본의 병력 손실 또한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에 따르면 고니시 유키나가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양으로 돌아갔고 이 회의에서 일본은 식량 확보와 군대 정비를 위해 전투를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함경도로 파견된 선조의 두 아들 임해군과 순하군이 적에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거로 유명했던 두 왕자는 함경도에서도 역시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함경도 백성들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만큼 온순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함경도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기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조선 초기부터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찍혀 많은 차별을 겪었습니다. 오랜 멸시를 받아온 함경도 주민들은 평소 조정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고 임해군과 순하군의 횡포는 이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7월 중순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는 2만 2천의 일본군이 함경도를 공격하자 조선군은 함경도 최북단인 회령까지 후퇴했습니다. 이때 회령의 아전이었던 국경인이 자신처럼 조선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켰고 임해군과 순하군은 이들에게 사로잡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국경인이 두 왕자를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은 가토 기요마사는 즉시 회령으로 향했는데 국경인은 그가 직접 성 안으로 들어와 왕자를 인계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토 기요마사는
단 10여 명의 무사만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 두 왕자와 대면했습니다. 왕자들과 만난 가토 기요마사는 이들의 포박을 풀어주고 일본 도시락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경도 또한 일본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국경인처럼 조정에 불만을 품고 일본군에 협력한 이들을 흔히 순회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선주실록에서는 선조가 일본군의 절반이 조선 백성들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했을 정도였습니다. 순회 대부분은 강요에 의해 혹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조선을 배신하고 일본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순회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 효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승려 덴케이가 기록한 서정일기에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월 4일 맑음, 술집을 경영하는 조선인이 날마다 문 안 왔다. 이 효인이라 한다. 그는 소주와 탁주를 들고 와 내게 바쳤다. 잠시 후에 또 몸 절반을 덮는 융복을 들고 와 내게 주기에 나는 제삼 거절하였으나 그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를 받았다. 5일 맑음, 조선인 이효인이 반란자 9명의 이름을 적어 내게 보여주었다. 즉시 이들 9명을 잡아 우키다 히데이의 공에게 보냈고 공은 즉시 법을 집행하였다. 7월 3일 이효인이 이마무라 신스케라는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가짜 왜구라는 의미인 가웨도 등장했는데, 이들은 일본인으로 가장한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웨는 전쟁의 혼란을 틈타 같은 조선인들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순회와 가웨와는 반대 개념인 항회도 있었습니다. 항회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귀순한 일본인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일본인들이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항회의 수가 무려 1만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항회로는 김충선이 있었습니다. 김충선의 일본 이름은 사야가로, 가토 기요마사 휘하에서 쌓은 젊은 장수였는데, 전쟁 초반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경상도 절도사 박진에게 투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조선에 귀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충선은 총 78번의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며 많은 전공을 세웠고, 조총을 비롯한 일본의 무기 제조 기술을 조선에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함경도를 차지한 가토 기요마사는 여진족이 매우 용맹하고 호전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만강을 넘어 여진족 노토부락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반격에 나선 여진족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을 확인한 가토 기요마사는 더 이상의 북진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진족이 자주 국경을 넘어 조선을 공격했는데, 이는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군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의 공격에 자극을 받아서였는지 건주 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가 명나라에 서신을 보내 자신도 군을 일으켜 명나라를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조선의 반발로 무산됐는데, 특히 윤두수는 여진군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 조선이 망할 거라면서 적극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를 차지하면서 임해군과 순하군을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성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함경도 단천에 은광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거의 100년 전인 1503년, 함경도 단천에서는 납과 은을 분리하는 연은 분리법이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은값은 금값과 맞먹었기 때문에 잘 활용만 한다면 조선을 순식간에 부국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었던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중종은 사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은광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연은 분리법을 전수받은 일본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때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이 되었고, 당시 세계 무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일본은 은으로 전쟁 비용을 치를 수 있었고,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화승총을 살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단천 주민들에게 왜 이 은광을 채굴하지 않는지 묻자, 은을 채굴하면 명나라에 헌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숨기고 있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주에서는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피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명나라에서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윤두수와 류성룡 등 여러 신하들도 극렬히 반대하자 선조는 결국 요동행을 단념하게 됩니다. 폐주를 거듭하던 북쪽과는 달리 남쪽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병장 조헌과 승병장 영규가 청주성을 탈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율곡 이이와 성원의 제자였던 조헌은 정열입의 반역을 정확히 예상했고 자주 상소를 올려 일본의 침략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헌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상소를 올릴 때 도끼를 가져가거나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면 땅에 머리를 찍어 피를 뿌리는 등 과격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조원이 미쳤다고 생각해 함경도로 유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의 말대로 정여립이 모반 사건을 일으키자 조원은 풀려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원은 충청도 옥천에서 약 1600명의 의병을 모집했고 승병장 영규가 이끄는 1000여 명의 승병과 합세해 청주성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조원은 여세를 몰아 고경명과 함께 금산성을 공격하기로 했는데 의병이 제때 충원되지 않자 합류가 무산됐습니다. 조헌의 전공을 시기한 순찰사 윤국형의 방해로 지원이 끊기자 조헌이 어렵게 모집했던 의병 태반이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1차 금산성 전투에서 고경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조헌은 남은 700명을 이끌고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에 제6군이 지키고 있었던 금산성으로 향했습니다. 곁에 있던 영규가 병력이 너무 적어 승산이 없다면서 말렸지만 조헌은 끝까지 공격을 고집했었다고 합니다. 아마 고경명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산성을 공격한 조선의 병력은 조헌이 이끄는 700명과 영규가 이끄는 승병 800명을 합해 총 15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상대해야 하는 일본군의 병력은 거의 10배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이들은 죽을 각오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전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서였는지 얼마 후 제6군 또한 금산성을 포기하고 경상도 성주로 철수했습니다. 의병의 희생이 전라도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9월 8일 경상도에서도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경상 좌병사 박진이 이끄는 5000명의 관군이 경주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주성 전투에는 조선의 시한폭탄 비격진 천례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징비록은 이 무기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격진 천례가 성 안으로 들어가 뜰에 떨어지니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적은 앞다투어 모여서 그것을 구경하고 서로 굴리고 살펴보았다. 얼마 뒤에 화약이 그 안에서 폭발하여 그 소리가 천지를 흔들고 철 조각이 별처럼 흩어지니 그 조각에 맞아 쓰러져 즉사한 자가 30여 명이었고 맞지 않은 자들도 쓰러졌다가 한참 뒤에야 일어났다. 9월 1일 명나라의 유격장군 심유경이 평양성에 도착했습니다.